안녕하세요. 남편이 출장을 갈 때마다 시어머니는 저를 친정으로 쫓아냈습니다. 그저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 며느리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몰래 집으로 돌아왔을 때 어두운 방에서 새어나오는 신음소리에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은 산산조각이 났고 우리 가족의 비극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친정의 작은 방 창가에 앉아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달빛을 바라보며 깊은 시름에 잠겨 있었습니다. 남편 준호 씨가 또 며칠간의 출장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상하게도 남편이 출장을 떠나 집을 비우면 시어머니는 항상 차갑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친정에 가 있거라. 서방도 없는데 여기 있어봤자 뭐 하겠니? 이 집에 내 손길이 필요한 곳은 없으니 저는 마음속으로 칼에 베이는 듯한 고통을 참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혼한 지 3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왔지만 남편이 없으면 저는 이 집에서 완벽한 이방인이었습니다. 제 친정어머니는 그런 저를 늘 안타까워했습니다. 제가 친정에 돌아올 때마다 어머니는 시집살이라는 게 원래 다들 참고 사는 거란다. 싫은 소리 하지 말고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구나. 왜 준호가 출장 갈 때마다 너를 친정으로 보내는 걸까? 한번 유심히 지켜보렴 때 이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섬뜩한 기분이 들었지만 설마 혼자 덩그러니 남겨질 며느리를 걱정해서 친정으로 보내주는 것이겠지 하고 애써 자신을 위로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문득 기묘한 의심이 싹 텄습니다. 저는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낮에는 친정에 가는 척하고 밤중에 몰래 집으로 돌아가기로 한 것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에 휩싸인 시골길에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차가운 바람만이 불고 있었습니다. 저는 두려움에 떨며 걸었습니다. 대문 앞에 도착해 조용히 열쇠로 문을 열고 발소리를 죽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안은 시계 초침 소리만 들릴 뿐 죽은 듯이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방을 지나칠 때 제 심장은 쿵하고 크게 내려앉았습니다. 방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끊어질 듯 이어지다가 갑자기 격해지는 신음소리.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두 발이 바닥에 뿌리 내린 듯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잘못 들었나 싶어 숨을 죽이고 나무문에 귀를 바싹 갖다 댔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잘못 들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소리는 분명한 남자의 목소리와 익숙한 여자의 목소리가 뒤섞인 것이었습니다. 순식간에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고 심장이 터질 듯이 고동쳤습니다. 안에서 누군가 부딪혔는지 문이 살짝 덜컹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비명이 터져 나오려는 것을 손으로 입을 막아 누르며 황급히 뒤로 물러섰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무수한 의문이 소용돌이쳤습니다. 방 안에는 시어머니와 또 누가 있는 거지? 왜 이런 용서받을 수 없는 소리가 이 집에서 들리는 거지? 저는 온몸을 떨며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당장이라도 도망치고 싶었지만 보이지 않는 힘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끝까지 확인해야 한다는 충동에 사로잡혔습니다. 만약 이대로 못 본 척 해버린다면 평생 의심의 그늘 속에서 살게 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만약 제 생각이 사실이라면 이보다 더 끔찍한 일이 있을까요? 다시 문으로 다가가려던 순간 갑자기 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한 남자의 그림자가 밖으로 나와 서둘러 문을 닫았습니다. 복도의 희미한 불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는 순간 저는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너무나도 낯익은 얼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얼굴을 인식한 순간 저는 온몸이 와들와들 떨려 차가운 벽에 힘겹게 손을 짚었습니다. 그는 돌아가신 시아버님의 동생, 즉 남편인 준호 씨의 작은아버님이었습니다. 저는 제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왜 작은아버님이 한밤중에 시어머니의 방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온 가족이 모르는 사이에 두 사람이 저 방에 함께 있는 이유가 대체 무엇일까요? 그 광경은 제 가슴에 칼을 꽂는 것 같았습니다. 숨이 막히고 목이 조여와 아무 소리도 낼 수 없었습니다. 작은아버님은 문을 닫고 누가 볼까 두려운 듯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저는 재빨리 대청마루 옆 기둥 그림자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은 터질 것 같았지만
다행히 그는 저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현관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야 저는 겨우 긴 한숨을 내쉬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은 의문으로 가득 찼습니다. 도대체 이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작은아버님은 도대체 무슨 관계이기에 저렇게 소름 끼치는 신음소리를 내고 있는 걸까? 혹시 내가 헛것을 본 것은 아닐까? 하지만 분명히 불빛에 비친 그 얼굴은 틀림없이 작은아버님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안방으로 돌아와 이불 속에 웅크렸지만 두 눈은 공포로 동그랗게 뜨여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끔찍한 악몽 같았습니다. 지난 3년간 며느리로 살며 시어머니의 냉대와 남편이 출장 갈 때마다 친정으로 쫓겨나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이렇게 무서운 진실이 숨겨져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 우리 가족은 산산조각이 나고 말 것이라는 생각에 말할 수 없는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평소처럼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방에서 나왔지만 그 모습은 너무나도 태연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얼굴은 평온했고 눈가에 피곤한 기색이 엿보였지만 저는 어젯밤의 끔찍한 소리를 떠올리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보더니 차갑게 말했습니다. 친정에가 있거라. 서방도 없는데 집에만 있으면 심심하잖니. 설거지는 내가 할 테니 어서 가보렴. 저는 입술을 굳게 깨물며 치밀어 오르는 것을 삼켰습니다. 어젯밤의 일을 몰랐다면 평소처럼 조용히 짐을 싸서 나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저는 남아서 시어머니와 작은아버님의 진짜 모습을 이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오후에 친정에 가려고 합니다. 오전에 할 일이 조금 남아서요. 괜찮을까요? 시어머니는 저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에 의심의 빛이 스쳤지만 이내 무심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렴, 좋을 대로 하거라. 그날 하루 저는 평정을 가장하고 평소처럼 일하는 척했지만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일거수일투족에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시어머니는 때때로 밖으로 나가 뒤뜰에서 전화를 하거나 조용히 별채 쪽으로 가곤 했습니다. 저는 작은아버님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모르는 척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저는 친정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은 못 간다고 전했습니다. 어머니는 놀라서 이유를 물었지만 저는 바쁜 일이 있다고 얼버무렸습니다. 어머니는 걱정하면서도 제 뜻을 헤아려 주며 몸조심하고 무슨 일 있으면 꼭 말하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으니 눈시울이 뜨거워지며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어머니에게도 멀리 있는 남편에게도 아직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확실한 증거도 없이 제 추측만으로 모든 것을 망칠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일찍 잠드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시계가 12시를 가리키자 저는 조용히 침대에서 빠져나와 방문을 살며시 열고 별채 쪽으로 발소리를 죽여 다가갔습니다. 집안은 정적에 휩싸여 있었지만 시어머니의 방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고 이내 작은 소음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어젯밤처럼 가까이 다가가지 않고 더 숨기 좋은 장소를 찾았습니다. 대청마루와 통하는 나무문 틈이었습니다. 저는 몸을 낮추고 그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침대 위에서 작은아버님과 바싹히 되어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무언가 속삭이고 있었는데 얼굴이 거의 맞닿을 정도의 거리였습니다. 그들의 몸짓, 눈빛, 숨결, 그 모든 것이 부부 사이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적나라한 진실 앞에서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제가 이런 광경을 목격하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도덕과 예의를 따지며 제 말 한마디, 행동 하나까지 이 재릴이 트집 잡던 시어머니가 이렇게 끔찍한 죄를 저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존경해왔던 작은아버님은 이 파렴치한 관계의 공범자였습니다. 저는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시댁 식구들 속에서 길을 잃은 외로운 존재처럼 느껴졌고 감당하기 힘든 짐을 짊어진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에게 전화해서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었지만 이성이 저를 막았습니다. 지금 말한다고 해서 준호 씨가 나를 믿어줄까? 아니면 어머니와 아들 사이를 갈라놓으려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할까? 저는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은 혼란스러웠고 단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 일을 백일아에 드러내야만 한다. 진실이 묻힌다면 나는 평생 이 집에서 고개를 들고 살 수 없다. 다음 날 아침 식탁에서 저는 시어머니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 얼굴 뒤에 죄악으로 가득 찬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내색도 하지 않고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심을 굳히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감시를 계속하며 진실을 폭로할 기회를 기다리자고. 그때 시어머니가 불쑥 말했습니다. 얘야, 오늘 오후에는 친정에 가거라. 여기 있어봤자 할 일도 없을 테고 오래 있으면 동네 사람들이 서방도 없는데 집에만 있는다고 수군거릴지도 모르니. 저는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의 차가운 시선과 마주했습니다. 가슴이 덜컥했지만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네, 어머님. 그런데 내일 가려고 합니다. 오늘 오후에 근처에 사는 친구와 약속이 있어서요. 시어머니는 순간 말을 잃었지만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눈에 순간 스쳐 지나간 불안감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감은 제 의심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을 더해주었습니다. 그날 밤 어둠이 내리자마자 저는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녹음 기능이 있는 낡은 휴대폰을 시어머니 방에서 새어나오는 소리를 녹음할 수 있는 구석에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숨겼습니다.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증거가 없으면 제 말은 모두 의미를 잃게 될 테니까요. 저는 방으로 돌아와 자리에 누웠습니다.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고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집안은 고요했고 밖에서는 귀뚜라미 울음소리만 요란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익숙한 소리들이 다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조심스러운 발소리, 그리고 신음소리. 모든 것이 이전의 밤들의 각본을 따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누운 채로 식은땀을 줄줄 흘렸고 눈물은 베개를 적셨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는 주먹을 굳게 쥐었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 일을 백일아에 드러내고 말겠다. 설령 그로 인해 이 가족 전체가 흔들리게 되더라도 저는 그 결심이 저를 비극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게 될 줄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더욱 끔찍한 비밀을 품고 있다는 것을. 휴대폰을 숨긴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저 방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맞춰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습니다. 하나의 소음, 하나의 희미한 숨결이 제 가슴을 꿰뚫고 피 흘리는 심장에 밝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수치심과 고통,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며느리에게 예의범절을 가르치고 사소한 규칙 하나까지 지키도록 요구하던 저 여자가 실은 천지가 용납하지 못할 죄를 숨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소리내어 울지 않으려고 필사적이었습니다. 만약 들키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테니까요. 저는 그저 밤이 빨리 새기만을 바랐습니다. 아침이 되면 휴대폰에 무엇이 녹음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시간은 더디게만 느껴졌습니다. 첫 달기 올 무렵 깜빡 잠이 들었던 저는 시어머니 방문이 닫히는 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조여왔습니다. 남자의 발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그것이 작은아버님이라는 것을 추측하기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저는 손톱이 살을 파고들 정도로 주먹을 굳게 쥐었고 입술을 깨물어 피가 배어나올 정도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을 피해 휴대폰을 회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휴대폰을 손에 쥐었을 때 제 인생의 운명을 쥔 것처럼 심장이 떨렸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녹음 파일을 재생해 보았습니다. 어젯밤의 소리가 하나도 빠짐없이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신음소리와 속삭이는
소리 하나하나가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지워버리고 싶은 충동과 동시에 증거로 남겨두어야 한다는 생각이 맞섰습니다. 결국 이성이 이겼고 저는 휴대폰을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넣고 제 열쇠로 잠갔습니다. 아침 식사 때 시어머니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저를 보았습니다.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고 표정은 태연했습니다. 친정 갈 준비하거라. 여기 있어 봤자 방해만 될 뿐이다. 설거지는 내가 할 테니 어서 가보렴. 저는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아마 결혼하고 나서 처음으로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그 눈에서 한 조각의 후회나 두려움이라도 찾아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실망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에는 무관심과 함께 희미한 경계심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온화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점심 먹고 가겠습니다. 시어머니는 말없이 식사를 계속했지만 저는 시어머니가 저를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설거지를 마친 후 저는 장을 보는 척하며 조용한 카페를 찾아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남편 준호 씨에게 전화해야 할까 마음이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지금 말해도 남편이 믿어줄 리 없었습니다. 남편은 원래 어머니를 깊이 존경했고 어릴 때부터 작은아버님을 존경했습니다. 모든 것이 역효과를 낳아 남편이 저를 거짓말쟁이로 몰아세우고 가정이 파탄날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침묵하면 저는 앞으로도 저 끔찍한 광경을 계속 목격하며 시어머니가 원할 때마다 친정으로 쫓겨나 그들의 불륜을 위한 장소를 마련해 주어야만 합니다. 저는 그곳에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속에서 두 개의 바람이 부딪히는 것 같았습니다. 한쪽은 말하라고 부추기고 다른 한쪽은 기다리라고 말렸습니다. 결국 저는 더 많은 증거를 모으기로 결심했습니다. 진실이 밝혀졌을 때 아무도 부정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긴장과 고통 속에서 살았습니다. 낮에는 평범한 척했지만 실제로는 시어머니의 모든 행동을 주시했습니다. 오후가 되면 시어머니가 나무에 물을 주거나 물건을 정리한다는 핑계로 별채에 가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때때로 작은아버님도 밭에 간다는 핑계로 나와 두 사람은 만나곤 했습니다. 밤이 되면 모든 것이 반복되었고 저를 괴롭히는 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몰래 몇 번 더 녹음했고 심지어는 문틈으로 사진을 찍으려고까지 했습니다. 저는 그 증거들을 제 옷장에 숨겼습니다. 하지만 그 옷장 속 물건들은 저에게 무기인 동시에 잠 못 드는 밤을 가져오는 악몽이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제가 부엌에서 바쁘게 일하고 있을 때 시어머니가 갑자기 불렀습니다. 얘야, 이리 좀 와보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낮고 가라앉아 있었고 눈빛은 저를 꿰뚫어보는 듯 했습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지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요 며칠 내 모습이 좀 이상하구나. 혹시 할 말이라도 있는 게냐? 저는 고개를 저으며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그저 친정 생각이 나서 조금 우울할 뿐입니다. 시어머니는 눈을 가늘게 뜨고 날카로운 시선으로 저를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생각나면 가서 살면 되지 않느냐. 우리는 신경 쓰지 말고 서방이 밖에서 일하는데 왜 그렇게 죽을상을 하고 있는 게야. 저는 네, 알겠습니다라고 작게 대답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시어머니가 저를 떠보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해했습니다. 아마도 제가 무언가를 눈치챘다고 직감한 것이겠지요. 그날 밤 저는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이 상황을 더 이상 질질 끌 수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침묵하고 있다가는 조만간 시어머니에게 들통날 것이고 그때는 모든 것이 걷잡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저는 남편 준호 씨를 생각했습니다. 출장에서 돌아와 아무것도 모른 채 천진난만하게 있을 남편을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을 털어놓고 남편에게 진실과 마주하게 해야 할까요? 제가 망설이는 사이 예기치 않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별채에서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심스럽게 다가가 보니 작은아버님이 시어머니에게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형수님, 조심해야 합니다. 걔 바보 아니에요. 눈치챈 것 같아서 겁이 납니다. 시어머니는 딱딱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걱정하지 말아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만약 입이라도 번긋했다가는 이 집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가게 만들어버릴 테니.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저를 의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의 모든 움직임이 시어머니의 감시하에 있었던 것입니다. 공포가 밀려왔지만 동시에 제 안에서 결의의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빨리 행동하지 않으면 이 집에서 쫓겨나고 명예를 더럽혀지는 것은 제 쪽이 될 것이고 진실은 영원히 묻히고 말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방에 홀로 앉아 용기를 내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준호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미야, 잘 지내. 어머님이 힘들게 하지는 않고. 남편의 물음에 눈물이 왈칵 쏟아져 목이 메었습니다. 모든 것을 말하려 했지만 참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언제 돌아와요? 남편은 천진난만한 목소리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돌아갈 거야. 보고 싶어 죽겠어. 저는 입술을 깨물고 눈물을 삼키며 더 이상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저는 다음 주가 모든 것이 폭발하는 때임을 깨달았습니다.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남편이 돌아와 함께 마주할 때를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까지 시어머니와 살얼음판을 걷듯이 지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작은 실수 하나라도 하면 시어머니가 먼저 손을 쓸 것이고 저는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가슴에 손을 얹고 제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유미야, 힘내. 강해져야 해. 딱 일주일만 더 버티는 거야. 하지만 저는 그 일주일이 끔찍한 나날의 연속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매 순간이 예기치 못한 일들로 가득 차 있고 저를 인내의 한계까지 몰아붙이게 될 줄은. 남편의 귀가를 기다리는 나날은 1년보다 더 길게 느껴졌습니다. 매일 아침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일어나 청소를 하고 식사를 준비하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시어머니와 대화를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지나간 밤에 끔찍한 소리만이 울려 퍼지는 텅 빈 북과 같았습니다. 당장이라도 진실을 밝히고 온 동네에 소리치고 싶었지만 이성은 남편 준호 씨가 돌아와 제 곁에 서줄 때까지 참으라고 명령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시어머니는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밥그릇에 붙은 밥풀 하나를 깨끗하게 씻지 않은 것부터 마루 청소가 엉성한 것까지 사소한 일에 트집을 잡았습니다. 한 번은 너는 언제나 처리들래. 이래서야 서방이 밖에서 마음 편히 일하겠니? 라고 심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숙이며 모든 비난을 감수했습니다. 이전 같았으면 슬퍼서 울었겠지만 이제는 시어머니가 그럴수록 재발절인 도둑처럼 불안해 보일 뿐이었습니다. 오후가 되면 작은아버님이 여전히 몰래 찾아왔습니다. 채소 봉지를 가져다 주거나 마당의 수도꼭지를 고친다는 핑계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심장은 조여왔습니다. 저는 작은아버님이 시어머니에게 개바보 아니에요라고 속삭이던 말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은 작은아버님도 저를 주시하고 경계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저는 마치 덫에 걸린 물고기처럼 두 마리의 늑대에 맞서 혼자 싸우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며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밤이 되면 저는 방에 홀로 앉아 숨겨둔 녹음 파일을 열어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이 고통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결코 약해져서 포기하지 않으리라 다짐했습니다. 녹음된 소리가 들릴 때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지만 동시에 제 의지는 더욱 강해졌습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유미야, 참는 거야. 딱 일주일만 더 버티면 돼. 나흘째 되던 날 시어머니가 갑자기 저를 방으로 불렀습니다. 시어머니는 의자에 앉아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보며 엄하게 말했습니다. 얘야, 요 며칠 내 모습이 이상하구나. 솔직히 말해라. 무슨 일 있는 게냐? 저는 순간 흠칫했습니다.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지만 애써 온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무 일도 아니에요, 어머님. 남편이 보고 싶고 친정 생각도 나서 조금 우울할 뿐입니다. 시어머니는
한동안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 믿어주마. 하지만 이 집에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입은 조심해야 한다는 것은 명심해라. 함부로 밖에 나가서 떠들면 남들에게 웃음거리만 될 테니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돌아섰을 때 저는 시어머니가 저에게 애둘러 경고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해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 못 이루고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밖에서 덜컹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문을 살짝 열고 밖을 보니 작은 아버님이 뒷문으로 몰래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다시 한번 진실이 눈앞에서 펼쳐졌습니다. 저는 몸서리치며 방으로 돌아와 문을 굳게 닫고 떨리는 가슴을 억눌렀습니다. 그 후 또다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벽을 뚫고 들어와 저를 절망의 늪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조상의 위패를 정리할 때 시어머니가 향을 피우며 무언가 중얼거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위패 앞에서 경건하게 서 있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니 목이 메고 괴로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여자는 여전히 도덕적인 척하며 저에게 며느리의 도리를 지키라고 가르치면서 자기 자신은 조상과 가문을 배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떨리는 손으로 향을 올리며 마음속으로 맹세했습니다. 조상님, 만약 영험하시다면 부디 진실을 밝힐 힘을 주십시오. 닷새째 되던 날 저는 친정어머니에게 전화를 걸기로 결심했습니다.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는 없고 그저 마음이 너무 힘들다고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걱정하며 캐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니, 유미야. 목소리가 이상하구나. 저는 목이 메었지만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엄마, 나 괜찮아. 나를 믿어줘. 나 스스로 해결할 수 있으니 필요할 때가 되면 전부 다 말할게. 수화기 너머로 깊은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신신당부했습니다. 딸아, 무슨 일이든 침착하게 대처하거라. 시댁에서 내 자리를 잃지 않도록 조심하고 참을 수 있으면 참고 말해야 한다면 올바른 때를 고르거라. 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더욱 마음을 굳혔습니다. 엿새째, 남편 준호 씨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이번 주말에 돌아가 보고 싶다. 저는 그 글자를 보고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올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휴대폰을 굳게 쥐고 속삭였습니다. 이틀만 더 버티면 돼. 남편이 돌아오면 모든 것이 밝혀질 거야. 하지만 기다림은 생각만큼 쉽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날 저는 녹음에 사용했던 낡은 휴대폰이 누군가 뒤진 흔적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서랍 안을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식은땀이 흐르고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누가 가져갔을까? 시어머니가 발견한 걸까? 만약 그렇다면 저는 이제 도마 위의 생선 신세였습니다. 저녁 식사 때도 시어머니는 평소처럼 행동했지만 저를 보는 눈빛은 더욱 날카롭고 깊어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몸을 진정시키려 옷자락을 굳게 쥐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미 행동에 나섰고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 저는 진짜 폭풍에 맞서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뒤척이다가 벽에 걸린 결혼 사진을 내려 가슴에 품었습니다. 온화하게 미소 짓는 준호 씨의 얼굴을 보며 저는 목맨 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여보, 더는 못 견디겠어. 빨리 돌아와줘. 제발. 나를 믿어줘. 만약 내가 말할 기회조차 잃어버린다면 그래도 나를 원망하지 말아줘. 내가 하는 모든 것은 당신에게 순수한 가정을 지켜주기 위해서야. 어둠 속에서 마당의 바람 소리와 벌레 소리, 그리고 옆방에서 들려오는 익숙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사진을 꼭 껴안고 눈을 감았지만 눈물은 베개를 흠뻑 적셨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이 되면 정면 대결이 시작될지도 모른다는 것, 그리고 그 싸움에 몸을 던질 각오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밤새 울어 부어오른 눈으로 무거운 몸을 일으켰습니다. 방에서 나가기 전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얘야, 일어났느냐? 이리 좀 와보렴. 목소리는 온화했지만 그 안에 숨겨진 섬뜩한 냉기를 느꼈습니다. 저는 살짝 떨며 흐트러진 머리를 정돈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대청마루의 긴 의자에 단정하게 앉아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김이 나는 차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를 떠보는 듯한 눈빛과 옅은 미소는 그 어느 때보다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요 며칠 네가 넋이 나간 것 같구나. 무슨 일이 있으면 숨기지 말고 말해라. 그리고 혹시 이 집에서 무언가 잘못 들었다 하더라도 입은 조심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겠지.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비밀을 눈치챘다는 것을 알고 애둘러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평정을 되찾으려 애쓰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어머님, 아무 일도 아닙니다. 그저 남편이 보고 싶고 친정 생각도 나서. 시어머니는 저를 빤히 쳐다보며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그립거든 아예 가서 살 거라. 이 집은 사람 하나 없어도 잘 돌아가니까. 좋은 며느리라면 시어머니 말을 잘 듣는 법이란다. 괜히 시끄러운 일을 만들 필요는 없지. 저는 몸서리쳤습니다. 그 말에 담긴 으름장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저는 순종적인 척하며 서둘러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날 아침 식사는 숨이 막힐 정도로 괴로웠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소보다 말이 많아졌고 때때로 제가 서투르다거나 게으르다고 애둘러 비난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저를 깎아내려 기를 죽이려 한다는 것, 이 집에서 저는 이방인에 불과하다고 재확인시키려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밥을 한 숟가락 한 숟가락 겨우 넘기며 마음속으로는 준호 씨가 빨리 돌아와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날 오후 설거지를 마치고 방에서 쉬려는데 대문 밖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친한 이웃집 아주머니였습니다. 아주머니는 채소 바구니를 건네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유미 씨, 요 며칠 좀 이상하네. 밤에 우물에 물 기르러 갔다가 댁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던데. 보통 말소리가 아니었어. 무슨 일 있어? 저는 심장이 얼어붙고 얼굴이 창백해졌지만 애써 웃으며 얼버무렸습니다. 아니에요, 아주머니. 잘못 들으셨을 거예요. 저희 집에 무슨 일이 있겠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저 비밀을 아는 것은 저뿐만이 아니라 이웃들도 눈치채기 시작한 것입니다. 소문이 퍼지면 집안이 발칵 뒤집힐 것입니다. 그날 저녁 제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으로 제 등 뒤에 서서 작지만 힘주어 말했습니다. 얘야, 네가 바보가 아니라는 건 안다. 하지만 명심해라. 네가 이 집에 사는 한 내 방식에 따라야만 한다. 어리석게 거역하려 들지 마라. 저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고 손이 떨려 그릇을 물속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돌아서서 반박하고 싶었지만 불타는 듯한 그 눈빛을 보자 말이 목에 걸렸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마치 불 위를 걷는 듯한 심정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본격적으로 행동에 나선 것은 분명했습니다. 저는 제 자신과 제 가정의 행복이 걱정되었습니다. 한 걸음이라도 잘못 내디디면 저는 이 집에서 쫓겨나고 어떤 오명이든 뒤집어 쓰게 될 것이 뻔했습니다. 밤새 잠 못 이루고 날이 새기를 기다렸습니다. 다음 날 시어머니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볼 일이 있으니 너는 며칠 친정에 가 있거라. 저는 순간 망설였습니다. 준호 씨가 없을 때 내쫓는 것은 처음이 아니었지만 이번에는 말투가 더욱 강압적이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저를 집에서 내쫓고 저 관계를 마음 놓고 계속하려는 속셈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지만 증거를 지키고 남편을 기다려야 했기에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내일 가려고 합니다. 오늘 지인과 약속이 있어서요. 시어머니는 저를 쏘아보았고 눈에 분노가 스쳤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시어머니가 쉽게 포기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막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렸는데 마당에서 소음이 났습니다. 문을 살짝 열어보니 작은아버님이 몰래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공포에 질려 서둘러 방문을 닫고 굳게 잠갔습니다. 그 후 또다시 어둠 속에서 소리가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부들부들 떨며 앉아 두 손으로 귀를 막았지만
그 소리가 뇌속까지 침식해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소리치고 싶었다. 마당으로 뛰쳐나가 모든 것을 폭로하고 싶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날이 밝고 우물가에서 세수를 하는데 몇몇 이웃들이 호기심과 의심이 가득한 눈으로 우리 집을 쳐다보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저는 비밀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나게 마련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제가 제 진실을 밝힐 용기가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시어머니가 다시 저를 대청으로 불렀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에 부채를 들고 앉아 뱀처럼 날카로운 눈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얘야, 마지막으로 말하마. 이 집을 망가뜨리려고 거짓말을 할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라. 만약 네가 입이라도 번긋했다가는 내 남편을 포함해서 내 모든 것을 잃게 만들어줄 테니 어디 한번 해보려무나.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토록 본색을 드러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떨렸지만 애써 눈물을 참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그런 생각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저 조용히 살고 싶을 뿐입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 미소는 섬뜩할 정도로 사악했습니다. 좋아, 그럼 얌전히 있거라.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말고. 그날 밤 저는 다시 결혼 사진을 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에게는 이제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침묵하면 공포와 수치 속에 영원히 갇힐 것이고 입을 열면 폭풍에 맞서야만 합니다. 저는 그저 준호 씨가 돌아오는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방에 홀로 앉아 마당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바람에 흩날리는 나무잎이 마치 제 인생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주먹을 굳게 쥐고 속삭였습니다. 유미야, 이제 약해지면 안 돼. 남편이 돌아오면 모든 것을 밝히는 거야.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두려움이 소용돌이 쳤습니다. 준호 씨는 나를 믿어줄까? 아니면 나에게 등을 돌리고 혼자 싸우게 할까? 그 질문이 뱀처럼 제 심장을 파고들어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준호 씨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따뜻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미야, 내일 돌아가. 잘 지내고 있어. 저는 휴대폰을 굳게 쥐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여보, 기다릴게요. 할 얘기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남편은 가벼운 말투로 웃었습니다. 응, 돌아가서 얘기하자. 걱정하지 마. 전화를 끊은 후 저는 주저앉아 가슴을 억눌렀습니다. 심장이 격렬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두려움과 희망이 교차했습니다. 내일 진실이 밝혀진다. 내일 나는 모든 것과 마주하는 것이다. 그날 아침 햇살이 툇마루에 닿기도 전에 저는 눈을 떴습니다. 마음속은 수천 개의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복잡했습니다. 오늘 준호 씨가 돌아온다. 저는 일주일 넘게 매 시간, 매 순간을 세며 이 날을 기다려왔습니다. 간절히 기다리는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어젯밤은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말을 꺼내야 남편이 나를 믿어줄지,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지 수없이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소처럼 태연한 모습이었습니다. 오히려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식사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보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몇 시간 후면 진실이 시어머니 앞에 닥칠 것이고 물러설 곳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시어머니가 어떻게 반응할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저렇게 교활하고 강인한 여자가 순순히 죄를 인정할까? 아니면 모든 죄를 저에게 뒤집어 씌우려 할까? 익숙한 오토바이 소리가 대문 앞에서 멈췄을 때 제 심장은 터질 것 같았습니다. 준호 씨가 들어왔습니다. 키가 크고 마른 모습, 오랜 출장으로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달려와 저를 꼭 껴안았습니다. 유미야, 나왔어. 저는 목이 메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금방이라도 사라져버릴까 두려운 듯 남편을 꼭 껴안았습니다. 남편은 다정하게 웃으며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왜 그래? 그렇게 보고 싶어서 울어. 저는 입술을 깨물고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 안에서 시어머니가 나왔습니다.
얼굴은 지난 며칠과는 달리 밝고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어서 오너라. 먼 길 오느라 힘들었지. 어서 들어와서 쉬렴. 어머니가 밥이랑 국이랑 다 차려놓았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다정하고 애정이 넘쳐서 사정을 모르는 사람이 보면 모범적인 시어머니라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보고 목이 메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연기를 잘했고 그럴수록 제 분노는 더 커져갔습니다. 식사 중에 준호 씨는 즐겁게 출장 이야기를 하고 어머니의 음식 솜씨를 칭찬하고 제가 야위었다고 걱정했습니다.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불타는 속마음을 필사적으로 숨기고 밥을 넘겼습니다. 당장이라도 모든 것을 남편 앞에 쏟아내고 싶었지만 남편의 밝은 눈빛을 보니 두려워졌습니다. 남편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은 아닐까. 제 말이 남편에게 충격을 주고 저를 믿는 대신 어머니를 보호하려 들까봐 두려웠습니다. 저는 부부들만 있을 때 아무도 방해하지 않을 때를 기다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오후 준호 씨가 방에서 쉬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먼저 쓱 들어갔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긴장한 표정으로 남편에게 무언가 속삭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똑똑히 들리지는 않았지만 남편이 때때로 고개를 끄덕이거나 미간을 찌푸리는 것을 보고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에 대해 먼저 무언가를 말한 것일까요? 저를 비방하고 제 퇴로를 막기 위해 미리 입을 맞춰놓은 것일까요? 시어머니가 나간 후 저는 방으로 들어가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남편은 저를 보았지만 그 눈빛에는 약간 떠보는 듯한 빛이 섞여 있었습니다. 요즘 어땠어? 어머니가 네가 많이 우울해하고 슬퍼한다고 하던데. 가슴이 덜컥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남편의 머릿속에 의심의 씨앗을 심어놓은 것입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할 얘기가 있어요. 더는 숨길 수가 없어요. 남편은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무슨 얘긴데? 그렇게 심각해. 저는 떨리는 두 손을 굳게 쥐었습니다. 온몸이 차가워졌지만 지금이 더 이상 망설일 수 없는 순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제가 보아온 모든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신음소리를 들었던 밤부터 시어머니의 방에서 나오는 작은아버님을 직접 본 것까지 저는 천천히 한마디 한마디가 제 심장을 베는 칼날처럼 이야기했습니다. 준호 씨는 눈을 크게 뜨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놀라움에서 경악으로 그리고 분노로 변해갔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그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 소리치는 것이었습니다. 유미야,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하는 거야? 너는 지금 우리 어머니와 작은아버님에 대해 천지가 뒤집힐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니야, 거짓말 아니야. 나 증거도 있어. 하지만 저는 말을 이을 수 없었습니다. 휴대폰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옷장에 지켜온 모든 것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준호 씨는 미간을 찌푸리며 의심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증거? 증거가 있는 거야? 아니면 그냥 상상인 거야? 저는 울음을 터뜨리며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늘의 맹세에 내가 한 말은 전부 사실이야. 이 귀로 듣고 이 눈으로 봤어. 녹음까지 했는데 지금은 왜인지 사라졌어. 준호 씨는 괴로운 표정으로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유미야, 어떻게 우리 어머니를 그렇게 의심할 수 있어. 어머니가 나를 힘들게 키우고 우리를 위해 얼마나 헌신하셨는데 네가 이런 파렴치한 말을 하다니. 누가 들으면 우리 집안 명예는 어떻게 되는 거야? 저는 흐느끼며 소리쳤습니다. 제 마음은 산산조각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내 말이 믿기지 않는 거야? 나는 당신 아내야. 내가 뭐 때문에 거짓말을 하겠어? 내가 어머님을 모함하고 싶었다고? 나도 그런 거 보고 듣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못 본 척할 수가 없었다고. 방 안의 공기는 숨이 막힐 정도로 무거웠습니다. 준호 씨는 머리를 쥐어뜯었고 눈빛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는 남편 안에서 끔찍한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쪽은 어머니, 다른 한쪽은 아내. 저는 떨리는 손으로 다시 남편의 손을 잡고 애원했습니다. 여보, 제발 나를 믿어줘. 나에게는 이제 당신밖에 기댈 사람이 없어. 바로 그때 문 밖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너희들 무슨 일로 그렇게 큰 소리로 얘기하는 게냐? 시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그 눈빛에는 불안감이 스쳤지만 이내 온화한 표정으로 바뀌며 웃었습니다. 준호야, 며느리 말 듣지 마라. 집에 혼자 있으니 심심해서 이상한 생각을 했나 보구나. 준호 씨는 어머니를 보고 다시 저를 보았습니다. 얼굴은 모순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마음이 점차 어머니 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다가와 남편의 어깨에 손을 얹고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들아, 어머니가 이 나이 되도록 너에게 부끄러운 짓 한 적 있더냐. 그런데 며느리가 이런 끔찍한 거짓말을 하다니. 우리 모자 사이를 갈라놓으려는 것뿐이야.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너무나도 완벽한 연기를 하고 있었고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심장을 찌르는 칼날 같았습니다. 소리치고 싶었다. 증거를 꺼내 보이고 싶었다. 하지만 증거는 어디에 있는가? 저에게 남은 것은 끔찍한 기억과 잠 못 이룬 밤뿐이었습니다. 저는 울음을 터뜨리며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님, 왜 그렇게 심하세요? 제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렇게까지 저를 상처 입히세요? 준호 씨는 돌아서서 엄하게 말했습니다. 유미야, 그만해. 어머니께 무례한 말 하지 마. 저는 눈물 젖은 눈으로 남편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여보, 정말 나를 믿어주지 않는 거야? 하늘에 맹세해.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 만약 내가 거짓말을 했다면 천벌을 받을 거야. 준호 씨는 떨었고 눈빛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을 껴안고 울며 책망했습니다. 아들아, 보아라. 제가 지금 나를 저주하며 천벌을 받으라고 하고 있잖니. 그런데도 너는 거기 서서 뭘 망설이는 게냐.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마음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저는 진짜 싸움이 시작되었다는 것, 그리고 저에게 남은 길은 단 하나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증거를 되찾거나 아니면 모든 것을 잃거나.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긴장감이 감돌았다. 나와 시어머니는 얼굴을 마주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의심과 증오를 품은 숨은 적과 같았다. 준호 씨는 내 이야기를 듣고 난 후 눈에 띄게 차가워졌다. 예전처럼 다정하게 웃거나 말을 걸지 않았고 그 눈에는 항상 회의적인 빛이 감돌았다. 때로는 나를 마치 낯선 사람처럼 쳐다보기까지 했다. 내 가슴은 끊임없이 아팠다. 슬프고 분했지만 무엇보다 내가 진심으로 사랑한 남편이 나를 믿어주지 않는다는 사실에 고통스러웠다. 시어머니는 더욱 교묘하게 현모양처 역할을 했다. 준호 씨 앞에서는 나를 걱정하는 척하며 아들아, 며느리 탓하지 마라. 여자는 집에 혼자 있으면 외로워서 이상한 생각을 하는 법이란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게야 라고 조언했다.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나를 보았다. 그 시선은 동정과 의심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눈물을 삼키고 침묵하는 척했지만 마음속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날 밤 준호 씨가 잠든 후 나는 조용히 일어났다. 이대로 모든 것을 끝낼 수는 없었다. 만약 포기한다면 남편과 명예, 그리고 내가 오랫동안 쌓아온 신뢰까지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나는 조용히 서랍을 열어 구석구석 다시 뒤졌다. 녹음된 휴대폰이 어딘가에 남아있기를 바라며. 하지만 없었다. 완전히 사라져 있었다. 나는 마지막으로 그것을 보았던 때를 떠올리며 시어머니의 계산적인 눈빛과 연결지었다. 틀림없이 시어머니가 가져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자 마음속에 작은 희망의 불씨가 타올랐다. 시어머니가 가져갔다면 증거는 아직 시어머니 손 어딘가에 있다는 뜻이다. 그것만 되찾으면 나는 상황을 역전시킬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그 생각에 나는 거친 경류 속에서 구명된 목을 잡은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조용히 시어머니를 감시했다. 시어머니의 발걸음 하나하나, 방에 들어갈 때, 불단에 갈 때, 심지어는 별채에 갈 때까지 모든 것을 주시했다. 시어머니가 휴대폰을 어디에 숨겼는지 찾아내려 한 것이다. 한 번은 시어머니가 침대 밑 나무 상자에 자물쇠를 거는 것을 보았다. 나는 그 안에 무언가 중요한 것이 들어있을 것이라고 직감했다.
하지만 경솔하게 움직일 수는 없었다. 작은 실수 하나라도 하면 시어머니는 금방 알아챌 것이고 나는 마지막 희망마저 잃게 될 것이다. 어느 날 오후 시어머니가 이웃집 친구 집에 놀러간 틈을 타 나는 몰래 시어머니의 방으로 들어갔다.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고 떨리는 손으로 서랍을 열어 모든 곳을 뒤졌다. 마침내 쌀독 안에 숨겨져 있던 작은 열쇠 꾸러미를 발견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나무 상자의 열쇠 구멍에 열쇠를 꽂았다. 나무 상자의 뚜껑이 열리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안에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었다. 정성스럽게 묶인 땅 문서, 그리고 내 예감대로 내 낡은 휴대폰이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집어들었다. 기쁨의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다. 나는 서둘러 확인했고 다행히도 녹음 파일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시험 삼아 하나 재생하자 익숙한 소리가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등골이 오싹했다. 모든 진실이 아직 여기에 있었다. 나는 서둘러 휴대폰의 전원을 끄고 주머니에 넣고 모든 것을 원래대로 정리했다. 나무 상자에 자물쇠를 걸고 열쇠를 원래 자리에 숨겼다. 방을 나올 때 다리에 힘이 풀렸지만 마음속에는 그 어느 때보다 밝은 희망의 빛이 빛나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휴대폰을 내 목숨처럼 소중히 가슴에 품고 숨겼다. 이것이 나를 구하고 준호 씨를 깨우치게 할 유일한 증거라는 것을 알았지만 지금 당장 공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모든 것이 부정할 수 없게 될 때 적절한 시기를 골라야만 한다. 그날 밤 시어머니와 작은아버님이 또다시 몰래 만났을 때 나는 방에 앉아 휴대폰을 껴안고 눈물을 흘렸다. 모든 것을 똑똑히 들으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자신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내가 점차 우위에 서고 있다는 것도 느꼈다. 조금만 더 참으면 되었다. 다음 날 아침 준호 씨가 갑자기 말했다. 유미야, 오늘 어머니가 작은아버지 댁에 다 같이 저녁 먹으러 가자고 하시는데 같이 갈 준비 좀 해줘. 나는 놀라서 시어머니를 보았다. 시어머니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나는 그 저녁 식사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아차렸다. 아마도 그들은 연기를 계속하며 자신들의 부정한 관계를 위한 위장을 만들고 싶었던 것이리라. 나는 입술을 깨물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식사 중에 작은아버님은 명랑한 척하며 많이 웃고 이야기했다. 시어머니도 친절하게 행동하며 마치 그들 사이에 숙부와 조카 며느리로서의 예의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교묘하게 친척 관계를 입에 올렸다. 준호 씨는 그 광경을 보고 안심한 표정을 지었다. 마치 내가 했던 말이 내 상상에 불과하다고 믿는 것 같았다. 나는 조용히 앉아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마음속은 부글부글 끓고 있었다. 당장이라도 녹음 파일을 남편에게 들려주고 싶었지만 이성이 나를 막았다. 만약 내가 갑자기 행동하면 그들은 틀림없이 부정할 방법을 찾아낼 것이고 심지어는 증거를 파괴하려 들 것이다. 집으로 돌아올 때 준호 씨는 완전히 편안해진 모습으로 내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다. 유미야, 봤지? 작은아버님도 어머니도 정직하게 사시는 분들이야.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 나는 대답하지 않고 눈물 젖은 눈으로 등을 돌렸다. 나는 남편이 나를 믿게 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 그리고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릴 진짜 순간을 골라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홀로 앉아 녹음 파일을 다시 열었다. 한마디 한마디를 들을 때마다 심장이 조여왔다. 나는 남편과 시어머니 앞에서 모든 사람이 함께 들을 수 있도록 재생해야만 진실이 가려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나와 남편 외에 다른 증인이 필요했다. 아무도 내가 조작했다고 말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친정어머니를 생각했다. 어머니는 나의 유일한 버팀목이었다. 만약 어머니가 증인이 되어준다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다. 나는 다음 날 아침 친정에 가서 어머니께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결심했다. 어머니만이 나에게 현명한 조언을 해주실 것이다. 날이 새자마자 나는 시장에 장 보러 간다는 핑계로 조용히 친정으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실었다. 어머니를 보자마자 나는 참지 못하고 어머니를 껴안고 흐느꼈다. 어머니는 놀라서 서둘러 물었다. 무슨 일이니, 유미야?
나는 떨면서 모든 사건을 이야기하고 휴대폰까지 들려주었다. 어머니는 그것을 듣고 얼굴이 창백해졌고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그리고 마침내 한숨을 쉬며 말했다. 세상에, 유미야. 이건 정말 큰일이구나. 하지만 너에게는 증거가 있으니 두려워할 것 없다. 엄마가 편이 되어 너를 지켜줄게. 어머니의 말씀에 나는 힘을 얻었다. 나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계획을 세웠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단 한 번의 대면으로 나는 이 휴대폰을 재생하고 진실이 온 집안에 울려 퍼지게 할 것이다. 그때가 되면 시어머니와 작은아버님은 더 이상 부정할 길이 없을 것이다. 내 이야기를 모두 들은 후 어머니는 나를 꼭 껴안아 주셨다. 마른 내 등을 쓸어주며 목맨 소리로 말씀하셨다. 유미야, 정말 고생 많았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엄마가 있잖니. 여자가 시집가서 몹쓸 일을 당하는 건 막다른 골목에 들어서는 것과 같아. 하지만 너에게는 증거가 있고 너는 아무 잘못이 없다. 네가 해야 할 일은 평정심을 유지하고 가장 적절한 순간에 진실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야. 그때가 되면 더는 억울한 일은 없을 테니. 나는 어머니 품에 얼굴을 묻고 아이처럼 흐느껴 울었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것을 마침내 쏟아낼 곳을 찾은 것이다. 어머니는 내가 지칠 때까지 조용히 울게 내버려 두셨다. 내가 고개를 들자 어머니는 내 눈물을 닦아주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이 휴대폰을 시댁에 가져가거라. 하지만 남편에게만 따로 보여주지는 마라. 그 아이는 어머니 말에 쉽게 흔들릴 수 있으니 모든 사람이 함께 있는 때를 찾거라. 증인이 있으면 더욱 좋고 그때 재생하면 진실이 너를 대신해서 말해줄 테니. 어머니의 말씀에 나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렇다. 서두르거나 시어머니에게 다시 모함당할 기회를 주어서는 안 된다. 나는 많은 사람 앞에서 진실이 울려 퍼지게 해서 시어머니가 더는 부정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 나는 어머니의 손을 굳게 잡고 조용히 대답했다. 네, 엄마. 엄마 말씀대로 할게요. 그날 오후 나는 시댁으로 돌아왔다. 대문을 들어서자마자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시선을 느꼈다. 시어머니는 툇마루에 앉아 부채질을 하며 코웃음을 쳤다. 아침부터 어딜 갔다가 이제야 돌아오는 게냐. 친정에 가서 고자질이라도 하고 온 게지. 나는 놀랐지만 평정을 유지하며 조용히 대답했다. 네, 시장에서 장도 좀 보고 친정에도 잠깐 들렀다 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콧방귀를 뀌었다. 그래, 친정어미는 딸 편이겠지. 하지만 시댁에서 잘 지내는 게 진짜 잘 지내는 거란다. 나는 대답하지 않고 고개를 숙였지만 마음속에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나를 도발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내가 실언하게 만들어서 꼬투리를 잡으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회를 주지 않았다. 나는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가 평소처럼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식사 중에 준호 씨가 물었다. 왜 이렇게 늦었어? 어디 갔는지 걱정했잖아. 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어머니께 잠시 다녀왔어요. 잘 지내시고 이제 슬퍼하지 말라고 하시던데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고 눈빛은 부드러워졌지만 아직 무언가 걸리는 것이 있는 듯했다. 나는 남편을 보며 안쓰러움이 밀려왔다. 남편은 효심이 깊은 아들이라 진실이 아무리 잔인해도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진실이 밝혀졌을 때 남편이 제 귀로 들은 것을 믿을 수밖에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해야만 했다. 그날 밤 남편이 잠든 후 나는 조용히 책상에 앉아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하나하나 확인했다. 소음, 신음소리, 모든 것이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나는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하며 자신에게 맹세했다. 유미야, 조금만 더 참자. 서두르지 마. 다음 날 시어머니가 갑자기 말했다. 이번 주말에 할아버님 제사가 있으니 친척들이 많이 올 게다. 단단히 준비해두거라. 나는 순간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번쩍였다. 이것이야말로 기회였다. 만약 모든 친척이 모인다면 나는 사람들 앞에서 녹음 파일을 재생하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되면 시어머니는 더 이상 상황을 바꿀 수 없을 것이다.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제사 음식을 준비하고 장을 보고 청소를 했다. 겉으로는 효심 깊은 며느리처럼 바쁘게 움직였지만 내 마음속에는 치밀한 계획이 있었다. 나는 휴대폰을 몸에 지니고 숨기고 배터리를 확인하고 만일을 대비해 다른 작은 녹음기까지 사서 파일을 백업했다. 이것은 결정적인 싸움이었기에 실패는 용납되지 않았다. 제사 전날 밤 나는 긴장해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준호 씨 옆에 누워 그의 평온한 숨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아팠다. 내일이 되면 남편이 자신의 어머니에 관한 잔인한 진실과 마주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남편을 상처 입히고 싶지는 않았지만 침묵할 수도 없었다. 만약 내가 침묵한다면 평생 어둠 속에서 살며 시어머니에게 억압당하고 멸시받게 될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친척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집안은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향연기로 가득 찼다. 나는 음식을 나르고 치우고 바쁘게 움직였다. 겉으로는 웃고 있었지만 마음속으로는 떨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위험 있는 모습으로 사람들을 맞이했고 입으로는 우리 며느리가 참 야무져서 이 집안 살림을 다 도맡아 한다니까요 라고 칭찬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씁쓸함을 느꼈다. 그 말 뒤에 숨겨진 위선을 아는 것은 나뿐이었기 때문이다. 제사상이 차려지고 모두 자리에 앉았다. 나는 주위를 둘러보고 작은아버님도 와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는 다른 어르신들 옆에 앉아 마치 자신이 매우 결백한 사람인 것처럼 활기차게 웃고 이야기하고 있었다. 나는 주먹을 굳게 쥐고 그의 행동 하나하나를 주시했다. 머릿속에는 계획이 선명하게 그려져 있었다. 사람들이 조용해지기를 기다렸다가 전녹음 파일을 재생하는 것이다. 바로 그때 준호 씨가 일어나 어른들께 술을 따르며 자랑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여러분, 제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집은 어머니와 아내가 살림을 잘해줘서 제가 참 든든합니다. 나는 남편을 보고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다. 몇 분 후면 그 자랑스러움은 끔찍한 충격으로 변할 것이다. 내 어머니도 와 계셨다. 어머니는 구석에 조용히 앉아 계셨고 그 눈빛은 불안했지만 단호했다. 내가 어머니를 보자 어머니는 힘을 주려는 듯 조용히 고개를 끄덕여 주셨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일어섰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다. 여러분,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일은 우리 가족의 명예와 관련된 일입니다. 집안은 죽은 듯이 조용해졌고 모든 시선이 나에게 쏠렸다. 시어머니는 안색이 변하며 서둘러 억지 미소를 지었다. 유미야, 왜 그러니? 오늘은 제삿날이야. 쓸데없는 이야기는 하지 말거라. 나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며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손은 부들부들 떨렸지만 목소리에는 힘이 실려 있었다. 쓸데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직접 듣고 판단해 주셨으면 합니다. 나는 재생 버튼을 눌렀다. 곧이어 저 끔찍한 밤의 소리들이 온 집안에 울려 퍼졌다. 신음소리, 속삭이는 소리, 부정할 수 없는 소음들, 모두를 침묵시키고 오직 저 적나라한 소리만이 남았다. 나는 준호 씨의 얼굴이 창백해지고 떨리는 손에서 술잔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친척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눈을 동그랗게 떴다. 누군가 세상에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라고 중얼거렸다.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당장 꺼라. 저 며느리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야. 조작이라고. 하지만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은 공포에 질려 있었다. 작은아버님은 땀을 줄줄 흘리며 고개를 숙였다. 나는 그 광경을 보고 가슴이 아프면서도 통쾌한 기분이었다. 마침내 진실이 밝혀진 것이다. 준호 씨는 어머니를 돌아보았고 그 눈에는 극심한 고통이 서려 있었다. 나는 그 순간 남편의 심장이 산산조각 났다는 것, 그리고 진짜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휴대폰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는 여전히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신음소리와 희미한 숨결 하나하나가 제사의 신성한 분위기를 갈기갈기 찢는 듯했다. 사람들은 손에 든 젓가락을 멈췄고 마시려던 술잔도 떨고 있었다. 모든 친척이 죽은 듯이 고요했고 오직 적나라한 녹음 소리만이 각자의 귀와 마음에 밝혔다. 준호 씨는 돌처럼 굳어 앉아 있었다. 눈을 크게 뜨고 입술을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고
두 손은 피가 맺힐 정도로 굳게 쥐어져 있었다. 명백히 극심한 충격을 받은 모습이었다. 어머니가 고결하고 순결하다고 굳게 믿었던 남자가 이제 부정할 수 없는 진실과 마주해야만 했던 것이다.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나를 거짓말쟁이라고 소리쳤지만 녹음 소리가 선명하게 울려 퍼지자 안색을 시시각각 바꾸었다. 창백해진 얼굴로 눈을 끊임없이 굴리더니 벌떡 일어나 떨리는 손으로 나를 가리켰다. 네가 나를 함정에 빠뜨린 거야. 이 악독한 것, 집안을 망쳐놓을 셈이냐. 나는 똑바로 서서 눈물을 흘렸지만 목소리는 단호했다. 어머님, 저는 누구도 함정에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제 귀로 직접 듣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런 소리를 녹음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가족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 며칠 동안 침묵하며 온갖 굴욕을 견뎌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조상님과 친척 여러분 앞에서 더 이상 진실이 묻히는 것을 볼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한 친척 어르신이 조용히 속삭였다. 이래서야 더는 변명할 수 없겠군. 세상에 이런 끔찍한 일이 이 집에서 벌어지고 있었다니. 다른 사람은 고개를 저으며 혀를 찼다. 정말 비밀은 언젠가 드러난다더니 참으로 숨겨진 게 많은 집안인 줄 알았더니만. 작은아버님은 아까부터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더는 평정을 유지하지 못했다. 이마에는 땀이 구슬처럼 맺혔고 두 손은 떨고 있었다. 녹음이 끝나자 그는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이건 다 오해야. 저 애가 조작한 거야. 저 유미라는 애가 나를 모함하려는 거라고.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말을 할수록 낭패한 기색이 역력했다. 준호 씨는 작은아버님을 보고 다시 어머니를 보았다. 그 눈에는 극심한 실망감이 가득했다. 그는 목맨 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작은아버님, 저는 누구를 믿어야 합니까? 제가 지금 들은 것도 전부 가짜라고 하시는 겁니까? 시어머니는 울음을 터뜨리며 아들을 껴안았다. 준호야, 어머니를 믿어라. 나는 저 애한테 당한 거야. 저 애가 나를 미워해서 꾸민 짓이라고. 저 애한테 우리 모자 사이를 갈라놓게 해서는 안 된다. 나는 그 광경을 보고 가슴이 칼로 베이는 듯 아팠다. 진실이 명백해도 모자의 정을 한마디로 끊어내기는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남편을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선택하게 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침묵할 수도 없었다. 그때 내 어머니가 일어섰다.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냉정을 잃지는 않았다. 사부인, 저는 유미 엄마입니다. 만약 이 일이 말뿐이었다면 믿기 어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누구도 조작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제 딸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지 마십시오. 유미는 너무나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사부인에게 멸시당하고 몇 번이나 쫓겨났습니다. 막다른 골목에 몰리지 않았다면 설마 이런 제삿날에 입을 열지는 못했을 겁니다. 모든 친척이 서로를 쳐다보았고 많은 이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의 말씀은 소란 속에서 울려 퍼지는 쇠북소리처럼 누구도 반박할 수 없게 만들었다. 나는 어머니를 보고 감사한 마음이 솟구쳤다. 준호 씨는 머리를 감싸쥐고 의자에 주저앉았다. 목소리가 쉬어 있었다. 세상에, 어쩌다 이렇게 된 거야. 믿을 수가 없어. 어머니, 왜 저희에게 이런 짓을 하셨어요? 시어머니는 아들을 껴안고 흐느꼈다. 아니야, 어머니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 전부 저 애가 꾸민 짓이야. 저 애 말을 믿지 마. 하지만 시어머니의 울음소리는 반박이라기보다는 애원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작은아버님은 떨면서 더듬거렸다. 준호야, 나와 내 어머니는 그저.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한 친척 어르신이 밥상을 치며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형수님, 재석씨, 숙부의 이름을 걸고 두 분이 이런 천지가 용납 못할 짓을 해놓고서 친척들에게 얼굴을 들 수 있겠소? 조상님 제삿날의 며느리가 이런 증거를 내놓게 하다니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다. 분위기는 모두를 짓누를 만큼 무거웠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눈물을 흘렸지만 마음속에는 기묘한 안도감이 퍼져나갔다. 마침내
진실이 나를 대신해 목소리를 낸 것이다. 준호 씨는 고개를 들고 붉어진 눈으로 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어머니, 제발 부탁입니다. 아직 저를 조금이라도 생각하신다면 사실대로 말씀해 주세요. 더 이상 저를 고통 속에서 살게 하지 마십시오. 시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다.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집안은 너무나 조용해서 밖에서 부는 바람 소리까지 들릴 정도였다. 나는 시어머니가 더는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 순간 나는 생각했던 것만큼 통쾌하지 않았다. 오히려 가슴이 아팠다. 어쨌든 시어머니는 내 시어머니이자 내 남편의 어머니였다. 무너져 내린 시어머니를 보니 죄악 속에서 길을 잃은 한 인간의 삶이 안타까울 뿐이었다. 어머니가 다가와 나를 준호 씨 곁으로 이끌었다. 어머니는 다정하게 말했다. 준호 서방, 아내에게 공평하게 대해주게. 유미는 자네 가족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견뎠는지 모를 걸세. 오늘 이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다면 평생 억울함 속에 묻혀 살았을 거야. 남편으로서 자네가 이해해줘야지. 준호 씨는 조용히 나를 돌아보았다. 그 눈에는 미안함이 가득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내 손을 잡았다. 그 손은 떨렸지만 따뜻했다. 나는 그 순간 남편이 나를 믿어주었다는 것을 알았다. 모든 친척이 침묵했고 오직 시어머니의 흐느낌과 작은아버님의 부끄러움 가득한 시선만이 남았다. 누구도 변명의 말이 없었다. 그날의 제사는 그렇게 끝났다. 누구도 더 이상 식사를 할 기분이 아니었다. 사람들은 충격과 실망을 안고 조용히 집으로 돌아갔다. 이 밤 집에 세 사람만이 남았을 때 준호 씨는 오랫동안 내 곁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조용히 기다렸다. 마침내 그는 조용히 한숨을 쉬며 낮고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다. 유미야, 미안했다. 내가 너를 의심했고 너를 힘들게 했어. 모든 것이 이렇게 끔찍한 일일 줄은 몰랐어. 나는 눈물을 흘리며 남편의 손을 굳게 잡았다. 여보, 원망하지 않아요. 그저 당신을 잃을까봐 두려웠을 뿐이에요. 우리 부부가 서로를 믿고 함께 손잡고 나아갈 수 있기만을 바랐어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나를 가슴에 안았지만 그 눈에는 아직 깊은 고통이 서려 있었다. 나는 진실이 밝혀졌지만 이 상처는 남편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바로 그때 나는 폭풍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 시어머니는 쉽게 굴복할 사람이 아니었다. 나는 시어머니의 붉게 충혈된 눈에서 타오르는 증오를 똑똑히 보았다. 시어머니는 나를 이대로 두지 않을 것이다. 파란만장했던 제삿날이 지나고 떠들썩했던 집은 숨막히는 침묵에 휩싸였다. 나와 준호 씨, 그리고 시어머니는 한 지붕 아래 살았지만 세 명의 낯선 사람이나 다름없었다. 식사 시간에는 대화가 사라졌고 식기가 부딪히는 소리만이 들렸다. 작은아버님은 그날 이후 자취를 감추었고 다시는 찾아오지 않았다. 준호 씨는 진실을 알고 난 후 나를 믿어주었지만 마음속에는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고통을 안고 살았다. 말이 줄었고 하루 종일 묵묵히 일하다가 방에 틀어박혔다. 때때로 마당을 멍하니 바라보는 남편의 붉어진 눈을 보면 분명 어머니를 생각하고 있으리라 짐작했다. 나는 안쓰러웠지만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그저 조용히 곁에 앉아 손을 잡아주며 내 온기가 남편의 상처를 조금이라도 어루만져 주기를 바랄 뿐이었다. 시어머니는 달랐다. 말없이 틀어박혀 있었지만 나를 보는 눈빛은 날이 갈수록 증오를 더해갔다. 진실이 밝혀졌어도 시어머니가 결코 패배를 인정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오만하게 살아왔고 남을 지배하는 데 익숙한 사람이었다. 이런 사람이 나 같은 며느리에게 온 친척 앞에서 망신을 당했으니 그 굴욕을 어찌 삼킬 수 있겠는가. 시어머니의 시선이 나를 스칠 때마다 나는 차가운 칼날로 쓰다듬는 듯 몸서리쳤다. 어느 날 오후 내가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나와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얘야, 참 대단해졌구나. 감히 온 친척 앞에서 나에게 망신을 주다니. 하지만 기억해둬라. 너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나는
아직 지지 않았다. 나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고 두 손이 떨렸지만 더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나는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며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대답했다. 어머님, 저는 어머님께 망신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저 진실이 목소리를 내게 한 것뿐입니다. 저는 가정이 깨지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거짓 속에서 살 수는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쳤고 그 눈에는 사악한 빛이 번뜩였다. 진실, 네가 평생 이 집에서 내 자리를 지킬 수 있을 것 같으냐? 착각하지 마라, 유미야. 그 말을 남기고 시어머니는 도전적인 모습으로 등을 돌렸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마음속에 불안감이 밀려왔다. 이제부터는 더욱 교활한 수법에 맞서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 후 며칠 동안 시어머니는 준호 씨 앞에서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다. 더는 공공연하게 나를 꾸짖지 않고 연약하고 슬픈 척했다. 자주 헛기침을 하고 한숨을 쉬었다. 내가 늙어서 이제 얼마나 더 살겠니? 그저 너희 부부가 나를 불쌍히 여겨더는 슬프게 하지 않았으면 좋으련만. 준호 씨는 그 말을 듣고 가슴 아파하며 더욱 괴로워했다. 나는 그 광경을 보고 남편이 안쓰러우면서도 시어머니의 위선에 분노를 느꼈다. 한 번은 남편이 나에게 말했다. 유미야, 네가 많이 힘들었던 건 안다. 하지만 그래도 어머니는 어머니잖니. 조금만 더 참아주면 안 될까? 나는 그 말을 듣고 목이 메었다. 효심 깊은 남편을 탓할 수는 없었지만 그 때문에 내 앞길이 더욱 험난하게 느껴졌다. 절정은 어느 날 저녁 식사 때였다. 내가 저녁을 차리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뜨거운 국그릇을 바닥에 쏟으며 소리쳤다. 네가 나를 죽일 셈이냐. 이 국에다 뭘 넣은 게야. 나는 놀라서 떨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평소처럼 끓인 것뿐이에요. 시어머니는 곧장 준호 씨를 부르며 내가 일부러 독을 타려 했다고 울부짖었다. 준호 씨는 놀라서 달려와 나를 보았다. 그 눈빛은 혼란스러웠다. 나는 목맨 소리로 말했다. 여보, 아니야. 나는 아무 짓도 안 했어. 이건 방금 끓인 채소국이야. 준호 씨는 울부짖는 어머니와 흐느끼며 애원하는 나 사이에서 얼굴이 창백해졌다. 나는 남편 속의 갈등을 똑똑히 보았다. 마침내 그는 한숨을 쉬며 머리를 감쌌다. 그만하세요. 두 분 다 진정하세요. 어머니, 그냥 착각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남편의 눈에 순간 스쳐 지나간 의심의 빛에 내 가슴은 아팠다. 나는 시어머니가 의심의 씨앗을 심는데 성공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날 밤 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흐느꼈다. 준호 씨는 곁에 조용히 앉아 나를 위로하지도 떠나지도 않았다. 나는 남편이 양쪽 사이에서 옴짝달싹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했다. 나는 더욱더 진실과 나 자신을 지켜야 한다고 결심했다. 그렇지 않으면 조만간 시어머니에 의해 죽음의 문턱으로 내몰릴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우연히 시어머니가 마당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는 것을 들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똑똑히 들렸다. 저 며느리 낯짝을 다시는 못 들게 만들어야지. 감히 이 집에서 내 자리를 빼앗다니 용서 못해. 등골이 오싹했다. 시어머니가 조용히 복수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했다. 그날 이후 나는 더욱 경계했다. 어딜 가든 뭘 하든 조심했고 시어머니가 덫을 놓을까 두려워했다. 한 번은 내 가방 속에서 낯선 지갑을 발견했다. 만약 그날 내가 보지 못했다면 아마 도둑으로 몰렸을 것이다. 나는 시어머니가 단순한 협박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떨었다. 나는 이 일을 친정어머니께 말씀드렸다. 어머니는 듣고 나서 한숨을 쉬셨다. 유미야, 정말 강해져야 한다. 어머니는 악행은 잠시 가릴 수는 있어도 영원히 숨길 수는 없다고 믿는다. 필요하면 엄마 집에 와서 지내거라. 그들이 너를 상처 입히게 두지 않을 테니. 나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엄마, 나 여기 있을 거야. 남편을 버릴 수도 없고 저분이 이기는 걸 허락할 수도 없어. 나는 강해져야 해. 내 마음속에 강철 같은 의지가 생겨났다. 폭풍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지만 만약 내가 물러선다면 모든 것을 잃을 것이다. 특히 지금 시어머니가 나를 눈엣가시로 여기는 상황에서는 나는 그 어느 때보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만 했다. 그날 밤 준호 씨 옆에 누워 나는 조용히 남편의 손을 잡고 속삭였다. 여보, 무슨 일이 있어도 나를 믿어줘. 내가 결코 누구도 해치려 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해줘. 나는 그저 이 가정을 평온하게 지키고 싶을 뿐이야. 남편은 오랫동안 침묵했지만 조용히 내 손을 맞잡아 주었다. 목소리가 쉬어 있었다. 알고 있어. 하지만 나는 너무 무서워. 유미야, 우리 집이 산산조각 날까봐. 나는 남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다. 나도 무서웠지만 죄악이 계속된다면 이 가정은 진작에 산산조각 났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눈물 속에서 나는 더욱 격렬한 새로운 싸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다.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줄타기를 하는 사람처럼 불안정한 상태로 살았다. 겉으로 집은 조용했지만 그 안의 모든 시선과 행동은 긴장과 압박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준호 씨는 일에서 돌아오면 말이 없어졌고 예전처럼 웃거나 이야기하지 않았다. 남편이 나를 소중히 여기는 것은 알았지만 어머니에게 등을 돌릴 수도 없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남편 앞에서는 선량한 여인인 척했다. 하지만 나와 둘만 있을 때 그 눈빛은 차가운 칼날처럼 내 심장을 베는 증오를 품고 있었다. 나는 시어머니가 이대로 잠자코 있을 리 없다고 예감했다. 그리고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는 행동에 나섰다. 어느 날 오후 내가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이웃을 불러들이는 소리가 들렸다. 밖을 보니 동네에서 소문내기 좋아하는 할머니가 들어오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상냥하게 그 할머니를 맞이하며 차를 내놓고는 한탄하기 시작했다. 할머니, 제가 정말 힘들어 죽겠어요. 늙어서 며느리에게 무시당하고 살아요. 저를 조금도 존중해 주지 않아요. 하루는 제 면전에 대고 소리치며 이 집의 짐짝이라고 했어요. 늙어서 이런 말을 들으니 정말 서러워요.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고 손이 떨려 물이 든 대야를 떨어뜨릴 뻔했다. 시어머니의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나는 시어머니에게 아무리 심한 구박을 당해도 무례하게 군 적이 없었고 그저 이를 악물고 참아왔을 뿐이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있지도 않은 일을 지어내어 나를 모함하고 있는 것이다.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다. 세상에, 요즘 며느리들 정말 못됐네. 그렇게 착하신 분이 이런 대접을 받다니 다른 사람들에게도 말해서 혼쭐을 내줘야겠네. 나는 밖으로 나가 평정을 유지하며 말했다. 어머님,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는 어머님께 무례하게 군 적이 없습니다. 시어머니는 곧장 소리치며 눈에는 눈물을 글썽였다. 보세요. 또 이렇게 말대꾸를 하잖아요. 나는 늙어서 편히 쉬지도 못하겠네. 나는 목이 메고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꼭 참았다. 만약 내가 반박하면 이웃들은 시어머니의 말을 더욱 믿을 것이다. 나는 억울함을 안고 등을 돌렸다. 나는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다. 시어머니는 내 명예를 더럽히고 나를 불효한 며느리로 만들려는 것이다. 내 걱정대로 소문은 마을에 금방 퍼져나갔다. 어떤 사람은 내가 시어머니를 무시한다고 했고 어떤 사람은 내가 심술궂다고 했다. 시장에 갈 때마다 등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한 번은 채소를 사는데 가게 주인이 나를 보고 반쯤 농담으로 말했다. 시어머니를 그렇게 구박하면 벌 받아요. 나는 입술을 굳게 깨물었다. 목이 타는 듯 아팠고 온 동네에 진실을 외치고 싶었다. 하지만 지금은 참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만약 내가 화를 내면 사람들은 내가 잘못했다고 더욱 생각할 것이다. 준호 씨는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이웃들이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흔들리기 시작했다. 어느 날 그는 나에게 물었다. 유미야, 정말 어머니께 무례하게 군 적 없어? 나는 남편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 여보, 하늘의 맹세해. 한 번도 그런 적 없어. 당신도 내 성격 알잖아. 나는 그저 고개 숙이고 참았을 뿐이야. 남편은 나를 껴안으며 한숨을 쉬었다. 믿어. 하지만 너도 조금만 더 참아줘. 어머니를 슬프게 하지 말아줘. 나는 그 말을 듣고 괴로운 심정이었다. 나는 더 이상 얼마나 참아야만 하는 걸까. 하지만 시어머니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어느 날 시어머니는 마당에서 넘어진 척했다.
내가 달려가 부축하려 하자 곧장 소리쳤다. 아이고, 제가 나를 밀어서 넘어뜨렸어요. 여러분, 제가 나를 죽이려 해요. 시어머니의 비명은 온 동네에 울려 퍼졌다. 몇몇 이웃이 달려와 내가 시어머니를 부축하고 있는 것을 보고 반신반의했다. 나는 흐느꼈다. 저는 아무 짓도 안 했어요. 어머님이 스스로 미끄러져 넘어지셔서 제가 부축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허리를 부여잡고 울부짖었다. 제가 나를 밀었어. 나를 미워해서 다치게 하려는 거야. 이웃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눈으로 나를 보았다. 나는 깊은 구덩이에 빠진 것 같았고 결백을 증명할 방법이 없었다. 그날 밤 나는 얼굴을 묻고 흐느꼈고 시어머니는 방에 누워온 식구가 들으라는 듯이 때때로 신음소리를 냈다. 준호 씨는 나를 반쯤 믿고 어머니를 반쯤 안타까워하며 혼란스러워했다. 내 마음은 산산조각이 나는 것 같았다. 그 후 며칠 동안 시어머니는 일부러 집안의 물건들을 깨뜨리고 나에게 뒤집어 씌웠다. 한 번은 낡은 화병이 깨지자 곧장 준호 씨에게 말했다. 유미가 던졌어. 모든 것을 부술 셈인가 봐. 내가 들어와 바닥의 파편을 보고 온몸이 떨렸다. 더는 어떻게 변명해야 할지 알 수 없었. 하지만 나는 내가 무너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나는 어머니의 말씀을 떠올렸다. 강해져야 한다. 정직한 사람은 하늘이 지켜주니까. 나는 조용히 관찰하며 상황을 역전시킬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거실에 작은 카메라를 몰래 설치하고 모든 것을 녹화했다. 이전의 녹음처럼 진실만이 내 결백을 증명해 줄 것이라고 믿었다. 며칠 후 기회가 찾아왔다. 그날 오후 시어머니는 일부러 젓갈 항아리를 바닥에 쏟고는 소리쳤다. 유미야, 이리 와봐라. 네가 쏟고 그냥 갔지. 나는 달려가 차분하게 대답했다. 제가 한 게 아닙니다. 방금 부엌에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치며 준호 씨를 불렀다. 준호야, 와서 좀 보아라. 제가 또 사고를 쳤다. 준호 씨가 피곤한 얼굴로 달려왔다. 나는 더 이상 울거나 애원하지 않았다. 조용히 카메라를 숨겨둔 곳으로 가 메모리 카드를 꺼내고 단호하게 말했다. 여보, 나에게는 증거가 있어요. 나는 아무 짓도 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녹화되어 있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다. 시어머니는 곧장 소리쳤다. 네가 감히 집에 카메라 따위를 설치해? 그렇게까지 해서 나를 모함하고 싶었어? 나는 떨렸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님, 저는 제 결백을 증명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더는 부당하게 비난받는 것을 견딜 수 없었어요. 준호 씨는 메모리 카드를 받아 컴퓨터에서 열었다. 화면에는 시어머니가 스스로 젓갈 항아리를 쏟고 나를 부르는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다. 저는 부정할 수 없었다. 남편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고 어머니를 돌아보며 목맨 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왜 이런 짓을 하셨어요? 왜 제 아내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으세요? 시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눈을 동그랗게 뜨고 흐느꼈다. 저 애 때문이야. 제가 친척들 앞에서 내 체면을 깎았잖아. 내가 쟤를 미워하니까. 나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 통쾌하지 않고 그저 가슴이 아팠다. 내 자신과 남편, 그리고 눈이 멀어 며느리를 모함할 음모까지 꾸민 시어머니가 안타까웠다. 준호 씨는 얼굴을 묶고 울었다. 이번에는 남편이 더는 망설이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직접 보고 마음으로 이해한 것이다. 그리고 나는 폭풍이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진실이 밝혀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았다. 준호 씨가 그 녹화 영상을 본 밤 이후 집안은 기묘한 침묵에 휩싸였다. 시어머니는 더는 약한 척하거나 덫을 놓지 않았지만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았다. 방에 틀어박혀 거의 나오지 않았고 나를 보면 그 눈에는 감출 수 없는 증오가 서려 있었다. 나는 통쾌하지 않고 오히려 마음이 무거웠다. 시어머니를 막다른 상황으로 몰고 싶지는 않았지만 진실은 때로 너무나 잔인해서 아무리 숨기려 해도 피할 수 없는 법이다. 준호 씨는 그날 이후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말없이 홀로 깊은 생각에 잠겼다. 어느 날 밤 남편이 툇마루에서 조용히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았다. 그 슬픈 눈빛에 가슴이 조여왔다.
나는 다가가 조용히 곁에 앉아 어깨에 손을 얹었다. 남편은 내 손을 잡고 쉬어버린 목소리로 말했다. 유미야, 미안했다. 오랫동안 너 혼자 견디게 했어. 내가 너를 의심했어. 이런 증거가 없었다면 나는 너를 더 힘들게 했을지도 몰라. 나는 목이 메어 눈물을 흘렸다. 여보, 원망하지 않아요. 그저 당신을 잃을까봐 두려웠을 뿐이에요. 우리 부부가 서로를 믿고 함께 손잡고 나아갈 수 있기만을 바라고 있어요. 남편은 나를 꼭 껴안았다. 마치 남은 온기 전부를 내 차가운 심장에 쏟아부으려는 듯이 그 순간 나는 부부의 사랑이야말로 내 인생의 진정한 버팀목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다음 날 나는 용기를 내어 시어머니의 방문을 두드렸다. 시어머니가 문을 열었고 그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목소리는 괴로운 듯했다. 또 뭘 바라는 게냐. 그래, 네가 이겼잖니. 아직도 만족 못하겠어? 나는 목이 메었지만 평정을 유지하려 했었다. 어머님, 저는 이기고 지는 것을 바란 적이 없습니다. 그저 우리 가족이 평온하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어머님이 저를 미워하시는 것을 알지만 저는 어머님께 망신을 드릴 생각은 없었습니다. 제가 한 모든 것은 제 자신을 지키고 남편과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비웃으며 눈물을 흘렸다. 입은 살았구나. 하지만 내가 얼마나 망신을 당했는지 네가 알기나 하니? 온 친척이 나를 더러운 사람처럼 보고 있어. 내가 어떻게 고개를 들고 살겠니? 나는 침묵했다. 그 고통은 이해할 수 있었지만 시간을 되돌릴 수도 없었다. 나는 그저 부드럽게 말했다. 어머님, 저를 용서해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를 적으로 생각하지는 말아주세요. 저는 앞으로도 며느리로서의 도리로서 어머님을 모시고 싶습니다.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고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나는 시어머니의 눈가에 순간 스쳐 지나간 흔들림을 보았다. 시간이 흐르면서 마을의 소문도 점차 잦아들었다. 사람들은 각자의 삶에 바빴고 더는 수군거리지 않았다. 하지만 가족의 균열은 여전히 남아있었다. 준호 씨는 내 곁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지만 어머니를 볼 때마다 괴로워했다. 한 번은 나에게 말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한쪽은 어머니고 다른 한쪽은 아내야. 하지만 맹세할게. 끝까지 너를 지킬 거야. 나는 남편을 껴안고 목이 메었다. 당신이 나를 믿어주기만 하면 나는 뭐든지 견딜 수 있어요. 그럴 때 예기치 않은 일이 일어났다. 어느 날 아침 내가 식사를 준비하는데 시어머니의 방에서 큰 소음이 났다. 달려가 보니 시어머니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다. 나는 놀라서 서둘러 준호 씨를 부르고 시어머니를 병원으로 옮겼다. 의사는 고혈압이라고 했고 다행히 심각한 후유증은 남지 않았다.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눈에 띄게 쇠약해졌다. 병상에 누워 헝클어진 백발과 지친 눈빛을 보니 가슴이 아팠다. 시어머니는 나에게 많은 고통을 주었지만 결국은 내 남편의 어머니이자 너무나 큰 잘못을 저지른 한 여인이었다. 나는 죽을 끓여 한 숟가락씩 떠먹여드리고 이마에 땀을 닦아드렸다. 시어머니는 나를 보며 붉어진 눈으로 조용히 물었다. 왜 아직도 이런 짓을 하는 게냐? 내가 밉지 않으냐? 나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미웠습니다. 하지만 미워해서 무엇을 얻겠습니까? 어머님은 지금도 어머님이십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모시는 법입니다. 그저 어머님께서 제 진심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정말 이 집이 평온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시어머니는 오랫동안 침묵했지만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나는 그 지친 얼굴 위로 눈물이 흐르는 것을 보았다. 퇴원 후 시어머니는 많이 변했다. 말이 줄었고 더는 나에게 싫은 소리를 하거나 트집을 잡지 않았다. 한 번은 돌아가신 시아버님의 위패 앞에 앉아 조용히 한숨을 쉬었다.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소. 좀 더 일찍 그만뒀어야 했는데. 나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시어머니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도 용서받고 싶어 한다고 믿었. 어느 날 저녁 집에 세 사람만 있을 때 시어머니가 우리 부부를 불렀다. 목소리가 떨렸다. 준호야, 유미야, 미안했다. 내가 너희 둘을 참 많이 힘들게 했구나.
내 잘못을 전부 지울 수는 없겠지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다. 나와 준호 씨는 서로를 쳐다보며 눈물을 흘렸. 남편은 어머니를 껴안고 흐느꼈다. 어머니, 저희는 어머니의 진심만 있으면 돼요. 저희는 여전히 가족이에요. 나도 무릎을 꿇고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어머님, 저도 그렇게 바랍니다. 그날 이후 작은 집에는 더 이상 고함 소리나 증오의 눈빛이 없었다. 대신 후회로 가득 찬 침묵과 서로를 배려하려는 노력이 생겨났다. 시어머니는 점차 나에게 다정하게 대하기 시작했고 준호 씨도 신뢰를 되찾으며 나를 더욱 소중히 여겨주었다. 그리고 나는 수많은 파란을 겪은 후 원망을 버리고 마음의 평온을 얻는 법을 배웠다. 제 이야기는 고통스러운 교훈을 가지고 끝을 맺습니다. 가정에서 진실은 고통을 동반할 수 있지만 진실만이 사람을 어둠에서 해방시킬 수 있습니다. 며느리의 효심과 인내가 잘못을 눈 감아주는 데 사용된다면 그것은 효도가 아니라 죄악을 방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이 밝혀진 후에는 모두가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관용과 인간적인 결말이 필요합니다. 요즘 준호 씨가 어머니를 돌보는 모습을 보거나 시어머니가 나에게 어서 쉬어라라고 미소 지어줄 때 나는 폭풍이 지나가고 마침내 우리 가족이 평온을 되찾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수없이 억울했던 나는 마음을 바르게 가지면 결국 하늘은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여성이 시집가서 사랑과 존중, 그리고 평온한 가정을 꿈꿉니다. 하지만 현실은 때로 완벽하지 않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미움받아 친정으로 쫓겨나던 날들부터 집안의 끔찍한 진실을 엿듣고 억압과 중상모략 속에서 살아야 했던 제 이야기는 저에게 치유하기 힘든 상처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이 저에게 귀중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진실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반드시 이야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실과 마주할 용기가 있을 때 비로소 인간은 어둠에서 벗어나 자신을 위한 정의와 가정을 위한 평온을 찾을 수 있습니다. 며느리로서 저는 인내가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했지만 인내가 한계를 넘어서면 맹목적인 복종이 됩니다. 우리는 무엇이 효도이고 무엇이 나약함인지 분명히 구별해야 합니다. 효도란 시부모님을 사랑하고 돌보는 것이지만 잘못 앞에서 침묵하거나 억압당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막다른 골목에 몰렸을 때 여성은 자신의 존엄성을 지켜야만 합니다. 그것이 행복하게 살기 위한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또한 용서와 관용이 어떤 원한보다 더 큰 치유의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쇠약해졌을 때 저는 도리로서 시어머니를 돌보기로 선택했습니다. 제 마음이 평온해지고 가족이 진정으로 화해할 기회를 얻기 위해 원한을 버렸습니다. 결국 관용은 시어머니의 마음을 바꾸었고 우리 부부의 신뢰를 되찾게 했으며 우리 가족을 의심의 늪에서 구해냈습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가장 깊은 인간적인 가치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모든 부모님, 그리고 젊은 친구들이 결혼과 가정생활에 대한 교훈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실과 신뢰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입니다. 억압당할 때는 용감하게 자신을 지키십시오. 하지만 상대방이 진심으로 뉘우쳤을 때는 용서하는 마음을 여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야만 인생은 평온과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